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골드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 출신으로 세계경제 및 인적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민족별 성장 모델과 인적 자원의 특성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혼란스러웠던 이 지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연구자로서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였어요.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개혁개방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공장으로 불리며 싼 인건비를 무기로 수출 중심의 경제를 구축했고 국유기업과 정부 주도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 빠른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주변국들을 침탈하며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외세의 직접 침략이 비교적 드물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으로 빠른 복구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 두 나라의 발전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무려 36년간 문화와 경제를 송두리째 유린당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문화는 말살되었고 한국어 사용조차 금지되었으며 수많은 자원이 침탈당했습니다. 교육기관은 일본식으로 개편되었고 경제적 기반은 일본 본토를 위한 착취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평화를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남과 북,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불과 몇 년 만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전국의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은 붕괴되었어요. 서울은 전쟁 동안 수차례의 점령과 탈환을 반복하며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문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세계 평균 소득이 약 5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말 그대로 빈곤의 끝자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천연자원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풍부한 광물자원도 없었어요. 그 어떤 천혜의 환경도 없이 좁은 국토와 험준한 산악 지형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모든 객관적 조건을 따져볼 때 한국은 결코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보기 힘든 절망적인 조건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을 두고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국제보고서들은 한국을 아시아 최빈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 현재의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7천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진국 수준이었고 세계적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였습니다. 전후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보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 45%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떠오르는 세계 전기차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평균 인터넷 속도, 5G 커버리지, 디지털 정부 구축까지 모든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였습니다. 교육 수준. 한국은 초중등 교육 이수율이 거의 100%에 달했고 고등교육 진학률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면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의 성장과 쇠퇴를 분석하면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해왔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이 나라는 모든 기존의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천연자원도 없었습니다. 풍부한 석유도 광물도 거대한 농업 기반도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지정학적 위치?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대치선 38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핵을 보유한 북한, 주변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대 강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역사적 축적?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견디며 문화와 경제를 짓밟혔고, 해방 직후에는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라는 처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이토록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니, 어떻게 일본과 중국을 압도하는 상황이 가능하지? 일본은 수십 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고,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 두 거인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은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어떤 공식도, 그 어떤 모델도 한국을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고는 제 연구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비밀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제 연구자로서의 양심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호기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질서정연한 줄석이,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 안내 표지판과 다양한 언어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첫날, 서울 강남을 걷다가 다시 한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중교통은 정시 운행되었으며 시민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답을 찾기 위해 박물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낸 국민들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저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은 위기에 더 강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시 초입에는 조선 말기 외세의 침탈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압박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 국민적 저항운동이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의병 활동이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일어났습니다. 전시된 기록에는 1896년 당시 의병의 수가 3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조선 인구 대비 엄청난 규모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곳곳에서 봉기한 의병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며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구나. 의병 활동은 단순한 무력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민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유를 향한 국민적 염원이었어요.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1910년 일제의 공식적인 강제병합 이후에도 한국인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저항해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수많은 남녀노소가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약 200만 명이 참가한 이 운동은 인구 대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폭력 저항운동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었어요. 일제는 이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조선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무장 독립운동, 해외망명운동, 문화운동 등 형태만 달랐을 뿐 항일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한 헌법 체계를 이미 1919년에 구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당시 세계 기준으로도 매우 앞선 정치 체계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명문화한 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저 힘으로만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사상적으로도 세계를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코너에서는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병력 비교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일본 수군 약 1000척 이상, 조선 수군 전성기에도 약 200척, 때로는 12척에 불과. 압도적인 수적 열세.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이 모든 불리함을 극복했습니다. 특히 1597년 명량해전, 조선 수군 단 12척이 일본 수군 330척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던 기록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적인 승리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순신은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국민들의 사기를 살리고 민족 전체의 존엄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였어요. 그 정신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DNA로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는 집념, 오히려 절망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불굴의 기계.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본질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또다시 거대한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 국토가 불타고 서울은 수차례 함락과 탈환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사망자 약 100만 명, 전국 인프라 70% 이상 파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난민 신세.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였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집념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도시를 맨손으로 다시 세웠고 쌀 한 톨 아껴가며 굶주림을 견뎠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쏟았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은 문맹률 80%라는 절망적 수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에 매진한 결과 불과 20여 년 만에 초중등 교육 이수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인은 다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농촌부터 도시까지 국민 모두가 생활 개선, 생산성 향상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이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 직전까지 몰렸어요. 국가는 IMF로부터 58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으며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번에도 놀라운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단 4개월 만에 모인 금 약 227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결혼반지, 기념메달, 갑옷까지 내놓아 국가 경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운동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책임감이 세계인을 감탄시켰습니다. IMF 위기를 불과 3년 만에 극복한 한국은 2000년대 들어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통해 글로벌 문화 영향력을 과시했고 이후 K-POP,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휩쓸었어요. 202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치명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2020년대 초반,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다투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OECD 평가 기준 한국은 교육 수준 세계 1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은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기회로 삼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디지털 혁신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미래기술 전시관으로 한국이 어떻게 인터넷, 인공지능,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적인 미래적 분위기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인터넷 혁신 지도였습니다. 거대한 지구본 형태의 디지털 지도 위에는 각국의 인터넷 보급률, 평균 속도, 데이터 트래픽, 5G 커버리지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단연코 최고였어요. 평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수 세계 1위. 이런 수치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구축했고 2000년대에는 사이버 강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디지털 문명화를 선도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속도와 완성도 면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이다. 5G 부문에서도 한국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어요. 2019년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불과 5년 만에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5G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도 뒤늦게 5G를 상용화했지만 커버리지, 속도, 품질 면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는 따라오고 있다. 우리는 앞서간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어진 섹션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혁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무려 사회나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로 미국, 일본, 중국을 전부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을 쥐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놀라운 기록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 세계 최초 극자외선 공정 양산 성공,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특히 극자외선 공정 양산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인텔, 대만 TSMC조차 이 기술을 완전히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와 집요한 연구개발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 앞에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극자외선 공정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패권의 중심에 섰음을 의미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 빈곤을 겪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립과학관을 찾았습니다. 서울 북쪽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저는 광대한 규모와 세련된 전시 구성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 전시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우주 개발 섹션이었습니다. 2021년 한국은 자국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최초의 독자적 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서 극소수만이 보유한 독자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 반열에 올랐는데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단 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종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주개발 선도국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에너지 미래 섹션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이 핵융합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류의 태양을 품은 꿈이라 불리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 ITER에서 한국이 핵심 기술 개발과 설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ITER는 전 세계 3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 과학 프로젝트였고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초전도 자석 시스템 개발, 진공용기 제작, 핵융합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등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ITER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선도국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최첨단 과학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 정신, 국가적 지원과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 덕분이었어요. 국립과학관을 나서던 순간 저는 온몸이 마치 커다란 전율에 휩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신념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박사 과정 시절, 저는 항상 유대인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 있었어요. 마이클 브라운 교수님. 경제학과와 인류학을 넘나드는 거대한 시야를 가졌던 그는 어느 날 강의 도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강대국 그 누구도 한국을 당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제게 그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땅을 직접 밟고 그들의 역사와 정신, 기술과 문명을 보고 체험한 지금, 저는 스스로의 무지와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옳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조차도 한국의 저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화 강국도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수치나 기록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진짜 본질은 한국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뼛속까지 새겨진 근면성,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집단적 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는 끈질긴 지성.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오늘날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유대계 공동체에서 자라온 저는 평생 동안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위대함으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라고 묻는다면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천연자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력, 지성, 근면성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현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인의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